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14주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참 부족한 저희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 이걸 사실 처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데다가 처음 이걸 대체가 한다고 생각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 가지 참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좀 재밌게 흥미롭게 이렇게 잘 참 강의도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너무 딱딱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고 조금 지루한 그런 느낌 없잖아 있었는데 참 강의 듣기가 쉽지 않았겠죠. 끝까지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오늘 발표 주제가 참된 자아상에 대한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주제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일평생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름을 댄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김영진입니다. 이러면 김영진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니거든요. 또 나는 대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엄밀히 하면 그 사람 직업이지 뭐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대학 교수입니까? 심지어 대통령, 의사, 어, 조금 오차가 생긴 변호사, 판사, 사장, 회장, 뭐 세상에 다양한 직업에 대한 그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직업 내지 직위이지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안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건 일평생 사실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상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아상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미모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잘못된 거짓된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간단치 않고 일평생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주제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을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자, 학생의 발표와 또 저의 평가와 강의를 통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오수연, 이채연, 김범수, 김대우입니다. 저희가 발표하게 된 주제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이며 먼저 저희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자아 정체성의 의미, 자아 정체성의 형성, 자아 정체성의 위기, 자아 정체성 형성의 방해 요소,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의 확립 방법입니다. 우선 자아 정체성이란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인 에릭슨이 정체성이라는 정신 분석적 개념을 심리사회학적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자아 정체성은 개인이 청소년기 동안에 획득해야 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성취로서 성인기 이전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유래하며 성인기의 과제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이며 다양한 자기 대상 교류에서 나온 서로 다른 동일시가 하나의 성격 조직으로 통합되어 느껴지는 자기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사회적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성경적 자아 정체성의 형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자아 정체성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발달 위기가 정체감을 형성시킨다고 합니다. 아동기를 통해 개개인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동일시의 과정을 겪으며
명확히 아동은 그들의 어머니와 다른 개체를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 초기에는 동성 부모와의 성 역할을 동일시하고 후기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립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고 유일한 개인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주된 갈등은 정체감, 역할 혼동의 두 단계로 분석하여 보게 되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은 집단 정체감과 소외감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 다음 시기의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기를 희망하며 역할 혼동과는 대치되는 개인 정체감을 발달시킨다는 것과 집단 정체감은 개인 정체감의 필수적인 전조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아 정체성 형성에 관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아 정체성의 형성입니다. 성경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바르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가 죄, 회개, 용서라는 세 가지 굴레를 가지고 하나의 굴레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고난당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며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정체성의 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둘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셋째, 용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경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변형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자아 정체성의 위기란 청소년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나친 불안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중요한 타인에 의해 형성된 통일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기에 그들이 겪는 정체성 위기는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 고통스러운 문제로 대두된다고 합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지표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어떤 통일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서 정체성 위기에 시달리게 되고 청소년기 이 위기가 극복되지 않을 경우 다음 발달 단계로 이어져 그때 이 과업 성취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지만 이러한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해 요소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가상의 세계는 현실 세계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자아를 탐색하고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데에 또 다른 방해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 확립은 자신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적 사고는 고통이 따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갖게 되는 다양한 자아 실험의 기회는 현실적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라고 하는 가상 공간이 지니는 특성과 통합된 자아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복합적이면서도 본인의 모습과는 다른 혼돈된 자아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아 정체성 발달의 위해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자아 정체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주변 환경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피부 색의 차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가정 해체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자기 표현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성 발달이 저하되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등 건강한 자아 정체성 형성의 문제를 거쳐 보기에 이 또한 자아 정체성 발달의 위해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문제 사례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멤버 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끼리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 맺고 그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멤버 놀이 공간이 무서운 사이버 폭력의 공간으로 변질돼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꽃 땄던 딸의 49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납골당.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사이버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잘 놀고 태권도 가서도 동생들하고 잘 놀고 그랬었거든요. 특별한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한 보이그룹을 좋아했던 김양은 익명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멤버 놀이를 했습니다. 그룹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온라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 호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양은 한 무리로부터
자신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니 그 사람과 잘 아는 내가 대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김양이 거부하자 사이버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말과 협박이 이어졌고 신원을 알아낸 뒤 김양의 사진을 올려 이른바 신상을 터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2시간 전까지 모욕적인 욕설과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렇게 멘탈 약한 애는 처음 본다며 김양의 죽음을 조롱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양이 먼저 욕을 했다고 진술하자는 식으로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가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내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려버리니까 나는 쟤네가 내 사진을 모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막 댓글 와서 욕하면서 사진 올리면서 욕하니까 저는 되게 왜 자살을 했는지 이해가 가죠. 이 경우처럼 전혀 오프라인과 상관이 없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약간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 또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이버 폭력이 목격될 경우 주변에서 이를 방관하지 않고 중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폭력 행위가 지속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SBS 배군입니다. 이렇게 자아 정체성에 올바르지 않은 형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까지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이버 폭력으로, 사이버 폭력은 현실 공간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줄어들며 현실 공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자아 형성이 가능하기에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사소한 것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결국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버 공간도 현실과 연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여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던 중학생이 깨우는 교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교사의 얼굴뼈가 함몰됐습니다. 이런 참담한 교권 침해가 갈수록 느는 만큼 대처를 위해서 지난달에 법도 개정됐는데 그에 따라 이번에는 교육청이 직접 가해 학생을 고발했습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이 학교 교사 A씨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24일 오전 1교시 모든 활동 수업 도중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자 학생이 이에 반발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 했고 A씨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피해 교사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뛰쳐나가는 학생을 붙잡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뒤돌아서서 얼굴을 때렸는데 학생이 맞고 넘어졌거든요. 넘어진 상태에서 학생이 또 이렇게 위에 올라타서 또 여러 대를 때렸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피해 교사는 좌측 비골 골절, 즉 안면 함몰로 수술을 받았고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교원 지휘법 개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청 고발이 의무화됐는데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2017년 108건에서 지난해 136건으로 1년 만에 30%가량 늘었고 올해는 지난 1학기에만 85건이 발생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원이 요청을 할 시에는 그 사안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관할청에서는 이제 학생 발표가 너무 동영상이 길어가지고 사실 한 13분 정도면 딱 좋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약간 끊었습니다. 왜냐면 학생이 발표를 거의 전체적으로 할 걸 다 잘 했어요. 학생이 발음도 참 좋았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자아 정체성에서부터 성경적인 그 예를 들고 그리고 잘못된 정체성에 어떤 예를 들면서 그 동영상을 딱 하나만 딱 예를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두 개씩까지 들면서 그 잘못된 어떤 자아로 인해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례까지 들고 아주 참 발표를 잘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거짓된 자아 형성과 진정한 자아 형성에 대한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거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관점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짓된 자아 형성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제대로 된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죠. 자아 정체성을 바로 갖게 되면 인생을 승리했다 해도 관여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자아를 형성하는 세 가지 질문이 세상에는 뭐냐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이 세상에도 봐요. 뭐가 내가 하는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노동일을 하면 노동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노동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런 그 남존 유비 사상이라든가 뭐 하여튼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다 하지만 상당히 직업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분위기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은연중에 나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멋진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고요. 여러분 대학교 왜 들어왔습니까? 마치 너도 나도 대학 안 들어가면 아주 사회에서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대학 안 들어가면 낙오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진정한 자아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닌가? 좋은 옷을 입었는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애를 쓴다고요. 내가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물론 참고는 하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아부를 하면서 막 그냥 거짓된 칭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비판도 그래. 비판도 내가 실제로는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나를 비판할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사이버상에 뭐 이렇게 악플 다는 거 그런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악플 다는 그 사람이 문제지 악플 당하는 사람이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 가치관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내 자아도 막 세상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 자아를 형성하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부모가 맨날 야단치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하는 꼴이 이상한 그런 말을 하면 그 아이의 이상한 형성, 그런 자아 형성이 되죠. 선생이나 이웃 친구들 어떤 친구나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그런 주위 사람들이 많으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아 형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 너무 이렇게 성공지향적인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성공한 사람만 박수 치어주고 칭찬하는 2등은 칭찬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돼서는 안 돼요. 뭐 1등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대회를 들어서지 못하는데 근데 평범한 사람들도 존중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문화가 안 돼 있죠. 세상에 잘못된 잣대 꼭 인류대에 나와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여자들은 특별히 잘생겨야 되고 이뻐야 되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잣대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자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교식이에요. 비교식. 남과 비교를 한다고. 남보다 높으면 내가 1등, 낮으면 1등감, 우월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이 서울대생들이 1등감이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 인류대에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이 1등감, 우월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이 1등감과 우월감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봐요. 비교하는 것들이 외모, 돈, 학력, 지능, 지식,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차, 무슨 차를 타느냐. 회사에서도 수위가 아주 고급 차를 타러 가면 이자를 깎듯이 하고 아주 티코라든가 굿모닝 이런 경차를 타고 다니면 절도 안 한다 그러죠. 참 한국 사람들이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좋은 차에 따라 신분이 바뀌는 게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 신분이 좋으면서도 이렇게 경건하게 아주 이렇게 고급차 아닌 아주 수수한 그런 차를 탈 수도 있잖아요. 옷도 그래요. 물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나 너무나 고급 옷이 그 사람을 막 결정하는 것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자아를 형성하는 거지.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고급 아파트에 사느냐, 평수가 작으냐, 이런 분노하는 자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스트레스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소실이 겉으로 안 드러내지만 우리가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까 주어진 그런 거는 세상적인 어떤 자아 형성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 후사가 된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 직접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어요. 신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직접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사장에서 해방된다. 천국 가는 여정에서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재성과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약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립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여기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내가 공지사항에다 이 자아 형성에 대한 내용을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이거는 평생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